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저희가 중간사 역사 핵심 인물인 알렉산더에 대해서 총 6개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수스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곡창지 이집트를 접수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수스 전투는 황제가 직접 이끈 페르시아 주력군을 상대로 한 승리였습니다. 동서양이 최초로 좌웅을 겨룬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완승을 한 거죠. 이수스 전투의 패배는 페르시아 제국 붕괴의 서막이 됩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근동세계 최고의 인기남이 됩니다. 부족한 군량미, 군사들의 밀린 봉급도 이 승리로 단방에 해결했죠. 동방의 제후들이 항복의 뜻으로 엄청난 황금을 갖고 알렉산더를 아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스트롯의 송가인,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 무명 시절의 서름을 딛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과도 같죠. 이후 알렉산더가 보인 행보는 여느 정복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서고금에서 정복자는 파괴와 사륙을 일삼고 정복지를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고 온 인류가 한데 어울리는 공존 공영의 제국을 꿈꿨습니다. 이수스 전투 승리 후 최종전인 가우가멜라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특히 최고의 곡창지 이집트를 접수하게 되는 상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아군을 걷어차고 가족까지 버리고 도망간 다리우스 3세는 망치로 몇 대 맞은 듯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리곤 골똘히 생각에 잠겼죠. 엄청 쪽팔리는데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리스놈 대체 뭐야? 완전 사람 열받게 하는데. 하지만 눈을 감으면 전장에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을 향해 무섭게 질주해 오던 모습 말이죠. 다리우스 3세는 정신을 차리고 서력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국 전역에서 다시 군사를 모으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덥석 물만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강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토러스 산맥 서쪽의 소아시아 땅을 알렉산더에게 넘긴다. 둘째, 포로가 된 가족의 몸값으로 1만 달란트를 지불한다. 셋째, 양국의 화해를 위해 페르시아 공주를 알렉산더에게 시집 보낸다. 23세의 알렉산더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강화 제안을 거부합니다. 똑같이 3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첫째, 토러스 산맥 서쪽의 소아시아 땅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둘째, 포로가 된 황실의 여인들은 조만간 몸값 없이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다. 셋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공주를 골라 아내로 삼을 수 있다. 다리우스 3세가 고심 끝에 제안한 강화는 이렇게 보기 좋게 까입니다. 이젠 그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혼신의 힘을 다해 제국 각지에서 병력을 끌어모아 최후의 일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수스 전투 승리 후 알렉산더에겐 2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해 메소포타미아로 가느냐, 아니면 해안 도시를 따라 이집트로 가느냐. 알렉산더는 이때 후자를 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지중해의 미양 알렉산드리아가 탄생하게 되죠. 알렉산더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는데 알려진 것만도 70여 곳에 이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스 전투 승리 이후 도망가는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바로 해변을 따라서 이 지중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당시 이집트가 근동세계 최고의 곡창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자, 해안 도시를 따라 이집트로 진군한 것은 2가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해군의 후방 지원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둘째, 최고의 곡창지인 이집트에서 군량미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수스 전투 승리는 당시 근동세계를 강타한 톱뉴스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속속 알렉산더에게 전해졌죠.
근동의 제후들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에게 항복의 뜻으로 황금 왕관을 보낸 겁니다. 아울러 행군 도중 현지 주민들이 천하무적인 알렉산더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면서 병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페니키아 해변의 도시국가인 아라도스, 마라도스, 비블로스, 시돈을 차례로 접수한 알렉산더는 페니키아의 보루를 차처한 두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죠.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이수스 전투 승리 이후 알렉산더는 해변을 따라 쭉 내려오는데 이 페니키아 해변에 있는 도시들 전부 항복합니다. 비블로스, 시돈. 하지만 페니키아에서 제일 앞서가던 보루, 이 두로가 무려 7개월간 저항을 하게 되죠. 자, 다들 항복하는데 알렉산더의 맞짱 뜬 두로의 자부심은 결코 무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5년에 걸친 아시리아 사네립의 공격, 그리고 13년에 걸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도 거뜬히 막아낸 게 바로 두로였으니까요. 육지에서 1km나 떨어진 데다 사방이 45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두로는 가히 바다 위에 떠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게다가 두로는 북아프리카에 건설한 식민지 도시 카르타고에서 확실한 해상 원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전 9세기부터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독점한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 그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던 두로는 지중해에 온갖 특산물과 돈이 몰리면서 지중해 경제와 물류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너무 잘 나가던 두로인들은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죠. 하지만 알렉산더를 통해 마침내 두로를 향한 심판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알렉산더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무려 7개월에 걸쳐서 포위와 공성 끝에 두로를 점령합니다. 함락 직후 알렉산더는 과거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살해해 바다에 던진 두로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죠. 시민 중 2,000명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3만 명 이상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때는 주전 332년 7월입니다. 두로 함락 직후 다리우스 3세의 두 번째 강화 제안이 도착합니다. 이번엔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넘기겠다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말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부하들은 일제히 이번 제안만큼은 꼭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번에도 걷어찹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원한다. 두로 함락 후 알렉산더의 다음 행선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길은 모두 자진 항복했기 때문에 거침없는 진군이었죠. 2개월의 포위 공격 끝에 정복한 가사를 제외하고 말이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두로가 7개월 저항하고 전부 자진 항복 투항하는데 이 가사가 또 저항합니다. 여기서 2개월간 공성 끝에 정복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 말기에 폭정에 신음하던 이집트는 알렉산더를 이집트의 파라오로 선언하면서 대세를 따릅니다. 알렉산더는 토양이 좋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해 알렉산드리아로 명명하죠. 이후 알렉산더는 리비아 사막을 횡단해 이집트의 아몬 신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황홀한 신탁을 받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는데 이 신탁은 알렉산더의 이집트 지배를 정식 승인한 거죠. 알렉산더는 이집트 원정을 마친 이듬해 겨울을 가사에서 보냅니다. 주전 332년에서 33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죠. 이때 성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두 개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지도 함께 볼 텐데요. 가사에서 겨울을 보낼 때 사마리아와 관련된 그리고 유대인과 관련된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렉산더가 7개월간 두로를 포위하고 있을 때 자진 항복의 뜻으로 군사 8,00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일로 알렉산더의 환심을 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그리심 산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점차 악화됐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관계 개선의 여지는 조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 자체 성전을 지으면서 둘은 완전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유대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사에 있던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 얏두아를 만났다는 어메이징한 기사를 전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에게 항복한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계속 페르시아를 지원했죠. 유대인에게 페르시아는 세 차례나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마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얏두아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멘붕이 됩니다. 하지만 얏두아는 담대하게 대제사장복을 차려입고 성대한 행렬과 함께 알렉산더 일행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렉산더가 대제사장 얏두아를 보자마자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측근들이 기이한 행동에 대해 묻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정복을 이룰 수 있을까 궁리하다 깜빡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저 얏두아 대제사장과 똑같은 옷을 입은 노인을 만났다네. 그 노인은 자기가 도와줄 테니 지체하지 말고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라고 격려해 줬지. 이 에피소드는 알렉산더 일대기를 다룬 그리스의 수많은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만 나옵니다. 그런 탓에 알렉산더와 관련된 이 요세푸스의 전승은 한 번쯤 걸러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최종전 가오가멜라 전투 직전에 있었던 최고 곡창지 이집트를 접수하게 되는 과정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침몰시킨 최종전 가오가멜라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